조선시대 최대 상업지구 운종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최고의 상품이 모이던 곳. 그 오래된 전통과 정신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흑백으로 남은 사진들은 대부분 서울 종로의 풍경.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색을 찾아 떠나는 과거로의 여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흑백 세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지금 저희와 똑같은 컬러 세상에서 살았을 텐데, 그 색 하나하나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야, 이때 이 옷은 이런 색이었을 거야 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는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흑백 사진에 색을 입히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까요? 컴퓨터를 이용해 한 땀 한 땀 색을 복원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훨씬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동대문 쪽에서 바라본 종로. 아, 저기 전차가 있었군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자료를 고증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찾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걸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생이 보통 자료를 많이 찾아주고 저는 이제 포토샵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종로엔 변한 것이 많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기 사거리 있고 요게 요 전차 다니던 요 길이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고 그렇게 많이 틀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건축물들은 그대로 다 있고 도로도 그 당시의 도로를 그대로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시대만 달라졌지만 지금 현재하고 그렇게 이질감이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거 백화점이 있던 자리엔 대형 빌딩이 들어섰고 말과 전차가 다니던 길엔 자동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로 거리엔 여전히 상점들이 많습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등장한 최초의 신도시 한양의 심장 종로는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건재합니다. 600년의 시간을 딛고 그 자리, 그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조선은 왜 신도시 한양에 상업거리 운종가를 만들었을까요?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사진 중에 보면은 지금 보신각이 지금은 저렇게 2층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 보신각들은 1층으로 돼 있거든요. 단층으로. 그러니까 그 단층 뒤에서 막 모자를 파는 상인들 뭐 이런 상인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진상으로는. 근데 저기 보신각 보니까 새롭긴 하네요. 100여 년 전 사진을 복원하며 보신각이 당시엔 단층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점상도 있었고 대나무 제품 전문 상점도 보이고요. 집신을 파는가 하면 가죽신, 가위, 그릇도 팝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운종가로 가라. 엄청난 시장이었죠. 보신각. 자, 뭐 조선시대 때랑 위치는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좀 중요한 곳이죠. 보신각은 운종가의 시작, 운종가의 중심이었죠. 야, 본격적으로 운종가를 만들기 전 태조 이성계가 누각을 짓고 종을 설치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 와, 저 이렇게 가까이서는 또 처음 저도. 봅니다. 와. 사실 이 보신각 종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네네네. 정확하게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 그래서 뭔가 어떤 뭐 단순하게 시각을 알리는 걸 넘어서서 어떤 국가의 대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공지사항? 그래서 뭐 종로라는 이름도 이 종각 때문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아, 종이 있는 길, 종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오. 종이 울리면 사대문이 열리고 성 밖에 사람과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서대문에서 동대문 사이 3km에 달하는 운종가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한양 건설 책임자 박자청에게 오늘의 4차선 도로에 해당하는 넓은 길을 닫고 880칸의 행랑을 설치하라 합니다. 광화문 앞 남북으로 뻗은 도로가 사대부들의 거리, 육조 거리였다면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운종가는 백성들의 거리,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인정한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지만 물건이 유통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세종의 사위를 배출한 양반 가문도 있었고 조선 후기로 가면 중인, 평민 중에서도 성공한 상인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꿈의 거리였죠. 처음에 이제 이 종로가 만들어졌을 때도 지금만큼이나 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곳이었나요? 태종이 이곳에 시전의 거리에 운종가를 지으면서 조선의 가장 좀 중추적인 물품을 보급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왕실 물품, 이 일대에 사는 양반들이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다 이 거리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해주다. 그냥 뭐 바글바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계층들도 존재했을 것이고 하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부터 조선 끝날 때까지 가장 활발했던 상인들의 거리였다. 그때의 시전이 계속 되고 그 다음부터도 종로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온 거니까. 그렇죠. 아, 그게 계속 여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궁궐이 경복궁, 창덕궁 직선으로 뻗어 있으면 시전이 가로로 딱 뻗게 되면서 십자형의 어떤 그런 교통망과 시스템을 설계한 거고 그러네요. 완성을 딱 시킨 거죠. 가루로 딱.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뻗게 되나. 친히 이루신 일을 제가 또 이렇게 다시 설명시켜 드리니 영광입니다. 아이고. 과거 운종가는 시전 행랑이 있었던 대로에서 길 안쪽으로 점차 확대되는데요.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몰려드는 게 인지상정. 지금도 종로 골목에는 작은 상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운종가 뒷골목은 피막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대로에 행차하는 높으신 양반님네들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골목이 백성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거죠. 양반과 상인, 허드렛 일을 하던 백성들까지 만나고 어울리던 곳, 운종가. 대단하죠? 운종가에 살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빌딩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거대한 유적이 그때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공평 유적 발굴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오경택 원장은
무려 108개 동이나 되는 건물 유적에 주목합니다. 온돌이 깔린 방, 부엌, 화장실까지 갖춘 집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집은 바로 이겁니다. 전동 큰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집인데요. 일단 운종가 자체가 다양한 계층이 살았고 다양한 계층들에 따라서 집의 규모도 작은 집부터 큰 집까지 있는데 이런 정도의 큰 집 규모는 발굴해서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권력이 있든 재력이 있든 아니면 둘 다 있었던 분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동 큰 집은 건물이 무려 4채.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운종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집을 짓고 산 사람은 누굴까 궁금해지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였고 경제적 활동이 있었던 곳은 종로 대로를 주변으로 한 시전 행랑들입니다. 도성에 상점가들이 활성화되면서 물산이 모이고 물산들이 서로 교환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점차 시장의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유기전이라고 대변되는 비단이라든가 명주라든가 삼배 그리고 종이 그다음에 어물전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쌀 그다음에 갓, 신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이 다 거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품목들이 조선 운종가의 대표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종로의 유명 상품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 1905년 나라 경제를 걱정하던 운종가 상인들이 힘을 모아 만든 광장시장은 요즘 다양한 먹거리들로 유명하죠. 외국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광장시장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였던 시어머니 덕분에 30년 넘게 광장시장을 찾는 이혜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 역시 한복 디자이너. 이혜미 씨는 바로 이 비단 때문에 이곳에 옵니다. 사장님 새로 나온 원단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쁜 거 요즘. 예쁜 거? 요즘 뭐가 잘 나가려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전국에서 예쁘다. 생산된 가장 좋은 원단이 네. 이곳에 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비단뿐 아니라 고급 모시와 무명도 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에겐 최고의 시장입니다. 종로에서 한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은요. 포목시장의 원조인 광장시장이 가장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광장시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재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제조, 생산, 그 다음에 유통, 홍보까지 정말 저는 종로가 옛날에 그 유기전과 모든 것이 육조거리가 형성됐던 그 시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복은 1년에 한두 번 입는 행사용 의복으로 변하면서 좋은 소재, 특별한 디자인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디자이너의 어깨도 무거워졌는데요. 전통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이혜미 씨는 광장시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형 원단 시장이 다양한 소재를 제공해 주니까요. 이게 서양의 레이스예요. 이건 색다른 멋이 있네요. 한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많은 분들이 그 단아하다는 단어에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 단아함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그게 절제된 아름다움이거든요. 단아함이. 그래서 백인이 입어도 흑인이 입어도 누구에게나 퍼스널 컬러가 될 수 있는 색채로 표현할 수 있는 옷이 한복입니다.
운종가의 히트 상품 비단은 종로를 한복의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종로구의 한복 축제에선 어떤 옷들을 선보이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실 전 한복하면 고생스러웠던 드라마 촬영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극을 총 한 아, 네 많이 번 하시죠. 했거든요. 그럼요. 네 번 했는데 네. 보통은 이 한복 그래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수많은 종류의 그러니까 너무 일상화되셔서 그래. 네. 우와 멋있죠? 이거는 이 와 나왔다. 이거 와 나왔다. 야 이게 내가 찾던 한복이네. 아 근데 아니 그냥 이렇게 딱 보셔도 이걸 누가 한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한복이잖아요. 근데 두루마기 같이 입으시는 이런 거는 네. 그냥 이렇게 봐도 툭하지.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 뒤에 자수가 많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그러면 아니세요? 아니 근데 네, 거울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걸 누가 한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현대적으로 변형된 한복, 전통적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한복. 어쨌든 한복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 그러더니 그러네요. 자 가시죠. 뭐 이거 한 바퀴 돌아요? 명절도 아닌데 한복 입고 다니면 좀 쑥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요, 종로에선 절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겐 한복 입고 올드타운 종로를 돌아보는 게 대유행입니다. 운종가의 비단이 또 다른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흔하고 흔한 종이. 하지만 운종가의 종이는 다릅니다. 이 종이가 조선시대엔 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한국화가 정종미 씨에게 인사동의 종이가게는 마치 생수를 공급하는 우물 같습니다. 칠 작업을 요즘 많이 하시나 보다. 이것도 오칠종이죠. 제가 작업을 안 하니까. 예, 예. 네, 네. 여기가 이제 전부 닭종인가요? 우칠이요. 다시는 저도 닭종이가 우칠이고 뭐 순지를 찾으세요. 이게 이제 엄양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얇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이제 고서 보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동양의 고서를 보니까 1000년을 가는 데다가 전혀 2차적 문제가 안 생기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 닭종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사계절이 또렷한 우리 같은 풍토에서 가장 우수한 닭나무가 자라거든요. 이제 장지방은 유일하게 전통 방식으로 닭종이를 만들고 그 원료도 이제 국내 우수 닭섬유를 사용해서 제조를 하는 거죠. 가격도 비싸고 제작 시간, 공정 모두 까다롭지만 그래도 인사동에서만큼은 여전히 팔리고 있으니 닭종이가 만들어집니다. 1000년을 간다는 전통의 종이입니다. 닭종이를 알고 난 뒤 정종미 화가는 종이 위에 직접 만든 천연 재료를 염색한 천으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질기면서 또 가장 부드러운 종이, 포용력이 큰 종이. 이제 이렇게 발견을 했었는데 한국 여성의 그 성정이랑 우리 닭종이의 그 성질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이제 돌아와서 종이 부인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한국 여성을 그리기 시작했죠. 독특하고 새로운 작품들.
시선을 사로잡는 색과 질감이 어우러져 그림이 아니라 조형물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윤복의 그 미인도에서 그 여성의 눈빛 같은 게 보면은 뭔가 지금이라도 촉촉하게 이렇게 눈시울을 적실 것 같은 그런 아주 살아있는 눈빛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형한 작품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로에는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종이 부인이 있습니다. 이 글자들이 희한하게도 그림같이 느껴졌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런 글씨를 만들었을까요? 영화, 드라마 포스터들이 가득 걸려 있는데 주목할 건 드라마 제목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글씨. 굉장히 이 글씨를 쓰신 분이시구나 할 정도로 유명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쓰시는 분도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글씨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에 맞게 이렇게 쓰지? 그런 생각을 해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멋글씨 작가 강병인 씨입니다. 너무 익숙한 글씨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기 우리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에도 저 글씨 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25년 정도 작업한 결과물들을 좀. 제가 나온 작품이 없네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의 포스터를 저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쓰시는 거예요? 노동님의 기획 방향, 또 작가의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 심지어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누군지도 좀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형태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붓을 잡아서 글씨를 씁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붓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씨는 뜻을 전달하기보다 느낌을 전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자연. 한글 솔이라는 글씨를 쓸 때 나름의 영감을 주는 그런 소나무고 또 바위입니다. 서해는 사실 모든 획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흐르는 물도 하나의 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수한 획들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획. 그래서 자연은 제게 스승이기도 합니다. 인왕산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좋은 붓을 찾아다니는 그는 인사동의 한 필방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장인들이 만든 다종다양한 붓을 만날 수 있는 오래된 필방. 고화산방이 여기 이제 자리 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표님? 1913년. 아유. 옛날에 순종대왕 고종도 여기 들려서 불사갔는데. 아니면 이제 그때 이제 하인이 와라는 이제 개나리 보따리 지고 저러면 경복궁으로 가는 거지. 고종과 순종도 이 필방을 이용했다죠.
그러니 네로라는 묵객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답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썼었거든요. 이 붓은 소의 귀 털로 만든 붓. 네, 쓰긴 편한데. 이거는? 이거는 곰털이요. 아, 사람이. 필방 주인장께서 붓에 대해선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거 양모죠? 양모하고 이제 재료에 따라 쓰임새가 다른데 잘 모른다면 골라주기도 한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기가 붓이 쓰러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잘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붓을 사러 오면은 그냥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손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해보고 네. 그 사람이 맞는 거를 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단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그냥 우리 문화, 예술, 서의 어떤 재료 이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00년 된 이거는 특히 쌓은 우리의 자산이고 재산인데 이게 사라지면 인사동을 누가 찾겠습니까? 좋은 붓을 골라내는 운종가 상인의 눈. 작가에게 알맞은 붓을 골라 판매하는 상인의 노력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작업실 딱 들어왔는데 먹 냄새가 저도 저희 학원을 잠깐 다녔었어요. 잠깐. 근데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하고 글씨 이렇게 세워가지고 맞아요. 이거 붓 뭐 붓을 세우는 것도 아시면 뭐 이렇게 해서 이 잡는 법부터 해갖고 여기서부터 막 써 나가는데 이게 졸리네.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오랜만에 글씨를 써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600년의 세월 동안 운종가를 지킨 장사의 고수들을 생각하며 획을 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30년 만에 쓴 건데 괜찮은가요? 종로의 골목마다 뿌리내린 오랜 전통은 시대가 바뀌고 경제 규모와 시스템이 달라졌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운종가의 히트 상품은 21세기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조선시대를 지나 20세기 초에 이르면 종로에선 어떤 상품이 인기를 얻었을까요? 커피는 어떨까요? 와, 네, 너무 좋죠. 예. 네. 서울에 여기가 이제 부암동이라는 곳인데 네네네. 예, 종로에 아주 오래된 동네이거든요.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리면 네, 어떨까? 너무 예. 좋습니다. 바리스타 이동진 씨는 브라질산 원두와 인도네시아산 원두를 준비했는데요.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유행하던 거랍니다. 어쩌면 그 정도 이런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까?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짠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것도 향을 한번 맡아보고 굉장히 구수하네요.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가 네, 그렇죠. 굉장히 좀 구수하면서 부드럽고 산미도 적당하고. 역사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표성의 원리로 고종 황제가 네. 커피를 처음 드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민간에서는 미리 마셨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커피를 마셨다는 게 좀 매칭이 좀 안 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관파천 때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 황제가 거의 1년간 그곳에 계시면서 커피를 맛있게 드셨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 안에서 말고 그러면 일반 그냥 네. 서민들도 서민들도 마셨을까? 커피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화신백화점. 네, 종로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으로서 핫플이겠죠? 트렌드 세터. 그렇죠. 거기서 1935년도에 커피를 막 이렇게 볶기도 하고 커피를 막 이렇게 판매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화신백화점이 그 당시로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홍대? 아니면 뭐 압구정동? 뭐 그런 어떤 느낌이었었나 봐요. 종로에 있었던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 화신백화점 기억하시죠? 1930년대 종로에는 조선인이 세운 화신백화점이 있었고 명동에는 일본인이 세운 미스코시 백화점이 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했는데요. 일반 생활용품에서 귀금속, 신기한 서양 제품까지 엘리베이터를 갖춘 화려한 백화점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아유, 백화점 뭐 신경이 많죠. 아주 좋은 곳들 많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건 다 거기 있었으니까 아주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무슨 검은 통이 있더래. 그래서 열어보니까 시커먼 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 먹어보니까 쓰기가 한이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뭐냐? 미국 거는 최고로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화제인가?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다? 뭐 쓴 가루다. 쓴 가루다. 커피를 몰랐기 때문에. 해방 이후 종로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 갔지만 화신백화점의 인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 뭐 화신백화점 구경 오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니까요. 지방 학교 학생들이 수화여행을 여기에 올 정도였으니까요. 화신백화점에 간다는 건 곧 종로에 간다는 것. 최신 유행을 만난다는 뜻이었죠. 화신백화점은 그냥 백화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서울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 시내의 번화가라고 하는 곳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대한민국의 처음은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졌고 서울의 처음은 대부분 종로를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문물의 집결지였죠.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뒤에도 우리는 늘 종로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대형 빌딩, 대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소위 화이트 칼라가 생겨나고 출퇴근 전쟁이 시작된 것도 종로였습니다. 그 격변의 시기에 종로에선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전쟁 고아였던 소년이 수출 역군이 되고 회장님이 된 겁니다. 이 사진 설명은 내가 점원할 때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58년에 심부름 다닐 때 찍은 사진이에요. 종로 4가에 그때 개업할 때가 만 19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 20세 했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았다. 그때 평상시 손님한테 잘했던 거, 또 친절했던 거, 그걸 이후로 14개월 동안에 상상 못하게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가게를 폈다가 밤에는 걷어. 그리고 아침에 또 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밤엔 물건 만들고. 그때 만들었던 모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쓰는 중절모. 그런데 종로에서 성공을 거두자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1966년 수출을 시작해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죠. 대통령의 모자라는 별명도 얻었고 영화배우에서 스포츠 스타까지 모자 하나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 쓰던 나무 가다예요. 모자 만들기 스팀에 만들어가지고 그 굉장하지. 요거 한 개가 금을 줘도 안 바꿔. 요거 하나. 왜? 왜 이게 그렇게 나한테는 소중한 거다.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내는데 왜 이 오래된 도구를 간직하는 걸까요? 그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창업할 때 저 자봉틀 하나 오고 나무가 다 몇 개 가지고 장사했구나. 근데 교만할 순 없잖아. 자기 아무리 잘 살아도 제끼고 폼내고 이런 건 검소하고 겸손해라. 근데 이게 장사의 뿌리야. 백성학 회장은 그 상인 정신을 종로에서 배웠다 합니다. 종로 4가 66번지. 처음 가게를 냈던 그곳이 지금도 회장님의 본적입니다. 종로에 이어져 온 운종가의 상인 정신. 그건 과연 뭘까요? 운종가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사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127년 역사의 대기업을 이끈 박용만 회장은 종로가 고향입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많아져서 사실 그렇게 한눈에 다 보이진 않죠. 저 건물 밑에 종로가 있으니까. 조방향에 동대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종로가 그 시장으로서의 역할, 상업의 그 기지로서의 역할은 정말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명륜동에서 태어났어요. 저기 보면 서울대학병원 그 조금 위쪽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를 제가 명륜동에서 다녔고 그 청소년기까지를 다 종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종로를 비롯한 이 일대에 그 골목골목 안 가본 데가 없고 추억과 기억이 서리지 않은 골목이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는. 사람의 손이 도시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 기억은 도시에 깃든 이야기의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박용만 회장의 오랜 기억 속 종로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고 물량이 넘치는 번화가였습니다. 광장시장이 있는 종로 4가, 배옥의 거리라 불리던 이곳은 박용만 회장에겐 특별한 곳입니다. 저 건너편이죠. 저곳이 바로 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가게를 내신 곳입니다. 발상지라고 저기 써 있죠. 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기업. 그 시작은 1896년 박승직 상점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전국을 다니며 포목을 팔아 모은 돈으로 운종가의 가게를 열었던 종로의 거상 박승직.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손자가 걸어갑니다. 해남까지 가는 거예요. 해남의 그 땅끝까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그룹 창업주신데 그분이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신 데가 해남이셨거든. 기업의 뿌리가 된 할아버지의 상인 정신을 되새기며 박용만 회장은 배옥에서 해남까지 620km를 걸었습니다. 처음 걸었던 그날이 벌써 20년 전. 박용만 회장은 그때 신었던 신발과 옷을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이 신발이 생각보다 깨끗하지만 이 바닥을 보면 다 닳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신발로 제가 국토 종단 횡단을 다 했거든요. 종로가 낳은 거상 박승직, 제겐 할아버지이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걸어보려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싶어서 그 신발과 티셔츠를 그냥 보관을 했습니다. 2004년 1월 첫 발을 내딛고
32회 종주 끝에 완성한 국토종단. 간절함이 없었다면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어려운 걸음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아마 그건 성공에 대한 열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참아가면서 보부상을 11년이나 하셨겠죠. 그렇게 돈을 모으신 끝에 종로에 가게를 여셨고 결국은 거상이 되셨습니다. 당시엔 그 산업공상의 순서대로 이 사회의 계급을 정했었죠. 결과 상인을 천시하던 풍조가 있었습니다. 상인을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분이 신용을 기본 철학으로 장사를 한 거죠. 당시로선 아주 낯설고 용감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거상을 키운 건 사업적 아이디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척박한 토양에서 고집한 신용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고, 박승직 상점은 훗날 아들 박두병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기업 역사를 열었습니다. 종로에서 시작된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기업 1호의 역사는 그렇게 대를 이어 계승된 박승직의 정신이 이룬 기적입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운종가. 종로는 오늘도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하신지? 제가 약 한 38년 정도 됐어요. 아유, 오래되셨구나. 저 선대 그 예. 박승직 직자. 상점. 예, 예, 예. 면직물 하셨잖아요. 면직물. 예. 이런 면직물 하셔갖고 제가 그거 조금 많이 하시고. 그때는 포목을 끊어다 집에서 옷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이제 예, 포목 시장에 많이 왔었어요, 어렸을 때. 거기 많이 다니셨어요? 예, 어렸을 때 이 동네 아이고. 많이 다녔어요. 예. 이게 진짜 옛날에는 이걸 다 등짐으로 져서 날랐기 때문에 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따리상들 이제 그런 거 막 예. 심내고 막 이런 많이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그 지게로 져 날르고 구루마로 저 날랐는데, 구루마는 지금도 저기 지금도 효제동에 있죠? 그 큰 거. 예. 아, 정확히 기억하시네. 효제동에 거기 있는 그럼요. 거. 예. 이 자동차 타이어에 기다란 거 붙은 거. 예, 친구 만난 거 같으네. 고맙습니다. 예. 포목점이 많았던 종로에선 지게와 수레가 시장과 물류 창고를 잇는 주요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몇 대야? 여기 아직 세 대나 있네. 지금은 오토바이와 작은 트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지게와 수레가 질비했던 종로의 골목. 제가 봤을 때는 뭐 작품이 하나 나올 그게 아닌데 이거 뭐 작품이라고 찍는 거예요? 저 구루마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구루마거든요. 100년요? 그럼요. 내가 지금 68인데 4살, 5살 때도 저 구루마를 봤어요. 저 다 해진 거를 철판돼서 쓰잖아요. 네,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햇볕에 퇴색하고 아스팔트에 그을리고 움켜진 손에 패이고 마모된 단편들. 종로의 수레를 거쳐간 이들의 땀과 노고가 빚어낸 묵직한 존재감입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변해왔지만 낡고 해지도록 철판을 덧대고 철사로 묶어 100년의 증인으로 수레는 여전히 종로의 골목을 달리고 있습니다. (30년) 넘었어요. 하고 또 일해가지고 생활비도 다 대고 라니 이제 애들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이랬을 때 아빠한테 고맙다고 이런 얘기할 때 힘든 일하면서 고맙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뿌듯하고. 운종가의 유통을 담당했으며 고된 노동의 상징이었던 수레.
아버지들은 열심히 수레를 끌었고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남아서 아직까지 쓰이는 구루마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대로 남은 이 세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로에서 참아낸 땀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이 모습을 보면 좀 숙연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수많은 땀과 고통과 또 성공을 향한 열망 속에서 일어섰음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600년 역사를 가진 상업의 기지 종로에는 여전히 땀 흘리는 수많은 무명시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운종가는 이제 기업의 거리로 변모했습니다. 10여 개 대기업의 본사가 들어서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의 60%가 반드시 들르는 곳. 종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최고를 향한 열망, 최선을 다하는 근면과 성실, 또 한 번의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밤에도 종로를 밝히고 있습니다.